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면서 강원도에는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졌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오늘 그치겠지만 목요일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주말부터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주의로 낮출지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합니다. 최근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이 판단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문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총회보다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원자로 실내에서 작업을 마친 뒤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마스크 등에 묻은 방사성 물질로 인해 얼굴이 오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교육과정을 밟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서울 지역 후기 일반고 지원자가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서울 지역 209개의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모두 5만 7천여 명으로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4천여 명, 6.6%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강원도에는 12월에 첫 호우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오대산 두로령. 강한 바람에 눈발이 쉴 새 없이 휘날립니다.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40cm가 넘는 눈이 내려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산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비가 아닌 눈으로 내린 겁니다. 내륙에도 하루에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강원도에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진 건 지난 1999년 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입니다. 큰 온도차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 남부를 통과하고 여기에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린 겁니다. 특히 최근 기온이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져 12월 강원도 내륙에는 이례적으로 눈이 아닌 비가 내린 걸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가세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전남 신안군 가거도에는 초속 25.4m, 강원도 인제 미시령에도 초속 22.2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불었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12일 오전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한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도 있겠으니 주의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와 눈은 오늘까지 이어지다 그치겠지만 목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주말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북극 한파가 다시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집중호우가 내린 경북 울진에서는 바위와 흙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길이 막히고 전기가 끊겼습니다. 충북 진천에서는 달리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1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우종훈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덮였습니다. 바닥에는 사고 충격으로 망가진 전선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울진군에서 낙석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인근 25가구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2시간가량 불편을 겪었습니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 양방향을 통제한 뒤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속버스 한 대가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도로 구조물은 산산조각 났고 버스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닦느라 주변에는 온통 흡착포가 깔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가드라인으로 일단은 올라타면서 이제 그 밑에 하부 있는 데서 걸치면서 이제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눕혀져 있었어요, 차가. 승객 한 명이 크게 다쳤고
버스기사를 포함한 12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탔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논산 천안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불붙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확 붙어가지고 그냥 금세 타버리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냥 뭐가 터지는 소리가 펑! 펑 해서 제가 그냥 통과했죠.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가 정체 구간에서 제때 멈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8 폐회를 하루 앞두고 나온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가 빠졌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 등 외신이 현지 시간 11일 보도했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작성해 공유한 합의문 초안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제안됐으나 석탄, 석유, 가스 등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문구는 빠져 있습니다. 앞서 이전에 공유됐던 합의문 초안에는 이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초안이 최종 확정된다면 지난해 총회와 비교해 크게 진전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각국의 약 300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후행동 네트워크는 이날 공유된 합의문이 뒷걸음질 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낮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현재 경계에서 주의로 내릴지 논의합니다. 다만 최근 인플루엔자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전국에서 확산하면서 하향 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 경계, 주의 관심 단계로 구성되며 코로나19의 경우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뒤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던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이 내년부터 한 단계 내려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으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엠폭스의 감염병 등급은 내년부터 결핵이나 수두 등과 같은 2급에서 파상풍이나 비형 간염 수준의 3급으로 한 단계 낮아집니다. 엠폭스는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해 점차 확대했고 한 달 뒤에 국내에서도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엠폭스 첫 사례가 나온 뒤 모두 155명의 확진자가 발견됐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확진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4년 이후 홍역 퇴치국으로 인증받은 가운데 최근 해외에서 유입되는 홍역 환자가 이어져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제 기준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여행자를 접촉한 홍역 환자가 8명이고 이 가운데 4명은 10월 이후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역 환자들이 여행한 나라는 카자흐스탄과 인도, 태국 등으로 집단 발생이 아닌 개별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11월 기준 전 세계에서 홍역 환자가 22만 명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유럽은 28배, 동남아시아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청은 홍역은 공기로 전파되는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인 만큼 예방접종 2회를 완료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발열과 발진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감시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브라질 남부 해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로 물개와 바다사자 9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현지 시간 11일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히우그랑지 연방대학교 연구팀은 브라질 최남단 히우그랑지 두술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물개와 바다사자 등 해양 포유류 94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9월 히우그랑지 두술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해양 포유류가 사망한 것이 처음 확인됐다며 해양 포유류 사이의 전염이 페루에서 시작돼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를 거쳐 브라질 야생 동물에까지 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10대 승객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들이 힘을 합쳐 다행히 이 승객은 위험한 상황을 넘겼는데요. 최근 경남 지역에서는 이런 이웃 영웅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버스 출입구 쪽에 앉은 청소년이 조는 듯 머리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몸이 점점 기울더니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발작 증세로 쓰러진 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들이 다가가 의식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그 사이 다른 승객은 재빠르게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호흡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기사는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 몸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는 게 혀가 말리고 호흡을 못 하다 보니까 그냥 있으면 119 대원이 도착하기 전에도 혹시 잘못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제가 배운 그대로 119 구조대원이 도착하기까지 3분 30여 초. 기사는 쉴 새 없이 심폐소생술을 이어갔고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청소년의 몸을 열심히 주물러줍니다. 손님한테 119 좀 전화 좀 해달라 하고 당시 앞에 있던 아주머니한테 다리가 굳어 있으니까 좀 다리를 주물러 달라 하고 저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시민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한 식당에선 쓰러진 노인을 때마침 있던 간호사가 대처해 구했고 지난 9월에도 창원의 한 체육관에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을 운동하러 온 경찰관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리기도 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이웃이라는 이름의 영웅이라고 하겠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에 참여하던 협력업체 20대 남성 직원이 방사성 물질로 안면 부위가 오염돼 피폭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 오전 11시쯤 마스크와 우비 등 방호 장비를 착용하고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건물 서쪽 실내에서 해체된 펜스 등에 대한 오염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의 방사성 물질 오염은 작업 후 현장을 떠나기 위한 퇴역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이 원전에서는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의 배관을 청소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방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쓰는 사고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 인구가 줄면서 서울 지역 일반고 지원자가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이 2024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09개 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5만 7천여 명으로 다시 6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23학년도보다는 4천여 명, 6.6%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출산율이 높았던 2007년 출생아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일시적으로 지원자가 8% 늘었습니다. 일반고 지원자 가운데 국제고, 외고, 자사고 중복 지원자는 11,000여 명으로 167명, 1.5% 감소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1일 배정 학교를 발표합니다.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는 준공 승인을 못 받게 됩니다. 기존 주택 방음 보강은 융자와 재정 보조를 받게 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을 4cm 더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시민이 아파트에 가장 바라는 건 단 하나. 층간소음에 조금 중점을 주셨으면 해요. 아이 있는 집은 그게 제일 중요해서 다른 거 없어요.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에 보완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준인 49데시벨, 즉 조용한 사무실 수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은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 공사를 안 하면 준공 승인을 못 받아 입주할 수 없게 됩니다.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이때 검사 결과는 전체에 공개합니다. 배상액은 보완 공사 및 지체 상금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 되도록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려고 손해배상으로 가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검사 대상을 2%에서 5%로 늘리고 시공 중에도 검사에 쉽게
보완 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기존 주택의 방음 매트와 바닥 방음 보강 공사는 융자와 재정 보조를 병행하도록 지원합니다. LH 공공주택의 경우 내년 시범단지부터 층간소음 1등급 수준이 적용됩니다. 21cm였던 바닥 두께를 4cm 더 두껍게 하고 고성능 완충제를 써서 층간소음을 37dB 이하, 즉 청소기 수준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세월이 흐른 시점에서는 2,500만 원 전후로 좀 증가하지 않을까. 원장관은 이에 대해 기준을 지키는 건설사라면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층간소음 차단이 공동주택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상 공간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아파트가 많아지면서 택배기사와 입주민 간 갈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구 밖에 파란 천막이 쳐져 있고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지상 출입이 제한되면서 이곳에 상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입주민 측은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이 지하 주차장으로 다니거나 입구에서 수레로 짐을 옮기길 요구합니다. 하지만 택배 기사들은 이곳 지하 주차장의 높이가 낮아 기사 몸에 무리를 주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신 후방 카메라를 달고 천천히 운행하겠다며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천막도 기사들에게는 부담입니다. 반년째 천막 배송이 이어지면서 물품이 부서지거나 분실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모든 책임은 기사들이 져야 하다 보니 사비를 들여 CCTV까지 설치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집 앞까지는 좀 힘들더라도 로비까지라도 어떻게 배송을 했으면 하는, 로비까지만 갖다 놓으면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거라도 협의를 해보고 싶으나. 불편을 겪는 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 차량이나 분리수거 차량은 다니게 하면서 택배기사에게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 집이랑 거리가 꽤 먼데 천막이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들이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계시고요. 지난달에 안전수칙을 지켜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진입하게끔 재투표를 하기 위해 입주민 10% 서면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툼이 이어지자 택배기사 측은 아파트 단지 3곳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다음 달 9일 심리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갈등은 처음 논란이 크게 불거진 지난 2018년 다산 신도시 이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택배가 일상처럼 이용되는 만큼 주민과 택배기사 사이에 타협점을 찾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사들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공간에다까지만 그럼 배달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겠다라든가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아파트에 하시는 주민들은 최소한 그걸 마련해주고 얘기를 해줘야죠. 국토부도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택배 차량이 지날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한 상황. 하지만 그 전에 설계 허가를 받은 곳도 여전히 많은 만큼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들 간 갈등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도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벌이는 우주전 능력 재고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인도의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 공군이 우주 공간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공군은 이를 위해 우주 비전 2047을 마련했는데 이 안에는 향후 7, 8년 안에 100여 개의 크고 작은 군사위성을 보유하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주전 대비를 위해 2018년 창설한 방어 우주국을 우주사령부로 개편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도 공군 소식통은 앞으로 해발 20에서 100km 고도의 가까운 우주와 그 이상인 우주 공간이 미래 전투 공간이 될 것이고 대기권과 우주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첨단 비행체가 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7나노미터 첨단 반도체가 장착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와 관련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먼도 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스마트폰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 8월 말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7나노미터 공정 프로세스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첫 보조금 지원 대상에 F-35 등 미군 전투기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 생산 공장이 선정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의 뉴햄프셔주 공장 현대화를 위해 3,500만 달러, 우리 돈 46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BAE 시스템스와 예비 거래 각서에 서명한 뒤 바이든 정부 반도체 지원법 시행의 다음 단계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의미 부여했습니다. BAE 시스템스 공장은 로키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기 F-35를 비롯해 전투기 전자 시스템과 상업용 위성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8월 발표된 반도체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례로 이를 계기로 BAE 시스템스 뉴햄프셔주 공장의 생산 능력은 4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제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한 대가 추락했는데 조종사는 비상 탈출한 뒤 구조됐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추락했던 우리 KF-16 전투기의 사고 원인은 엔진의 추력이 갑자기 떨어지는 엔진 실속에 의한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3분쯤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 한 대가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정기 훈련을 위해 군산 공군기지를 이륙한 직후였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는 비상 탈출한 뒤 건강한 상태로 우리 해군과 해경에 구조돼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추락 원인은 아직 모른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산 기지를 이륙한 뒤 추락했던 우리 KF-16 전투기 사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군은 엔진실 내부에서 탈락한 일종의 고무 패킹인 러버실 조각들이 엔진 안으로 들어가 엔진 추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엔진 실속이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고무재질의 부속품이 엔진 내부로 유입되어 엔진 구성품 일부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연료실 공기 흐름에 이상이 생겨 엔진 실속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엔진은 1995년 12월 도입 이후 6,000시간 비행한 뒤 엔진을 신품처럼 바꾸는 창정비를 통해 1,385시간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만큼 노후화나 정비 불량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는 게 공군의 판단입니다. 공군은 사고 원인이 규명됨에 따라 사고 전투기와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KF-16과 일부 F-15K 전투기의 러버실 부착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전투기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 이를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도록 특정 자극에 집착하는 것을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상담 심리학자와 함께 최근 우리 사회 문제로 떠오른 도파민 중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